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64페이지 자 보시고요. 464페이지 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대상인데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재산세 대상 어떤 것들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느냐. 먼저 재산세 대상은 여기 보시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자 그리고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여기다가 재산세 대상에 차량 같은 거, 취득세 대상인데 재산세 대상 아니죠.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재산세 대상 토지는요. 모든 토지예요.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는데, 사실상의 토지라는 게 뭐냐면 공유수면 매립간척한 다음에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해서요. 즉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입니다. 우리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토지고요. 근데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여러분,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에서 주택과 상가의 과세 입장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주택 그러면요, 주택은 세대원들이 장기간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같은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항상 건물과, 즉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요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일정 면적까지 주택의 가격, 부속 토지 가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통합해서 평가하고 또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주택은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한번 볼게요. 상가는 여러분 보세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잖아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만 따로 공시 가격을 따로 개별 평가합니다. 그래서 공시 가격 평가할 때 상가는 건물 가격을 따로 평가하고요. 상가 토지는 부속 토지는 토지 가격만 따로 공시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과세할 때도 개별 과세합니다. 상가는 개별 과세한다는 것은 상가는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 부분만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상가 토지는 또 토지만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이 개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는 거. 상가는 건물과 토지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 개념이 항상 있어야지 재산세 나중에 응용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오셔가지고요. 여기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요. 우리가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즉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세 대상이었잖아요. 재산세 대상 되고, 무허가 건축물 포함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또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 근데 이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주거용 건축물, 즉 주택은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자, 그 다음에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럴 때 별장이라는 거, 우리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겠죠?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별장도 나중에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긴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의 별장도 포함해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그냥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선박은 무리를 떠다니는 거면 다 그냥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항공기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상 5가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고,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이런 것들 구별해서 이 정도 지식을 갖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464페이지 보시니까 과세 대상이요, 미줄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미줄 5가지. 자, 미출이고 하나하나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토지 보겠습니다.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이고요. 거기 보조단 사이드 1번을 봅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요.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그 토지 대상 구분은 좀 이따가 볼 거고요. 465페이지 건축물을 봅니다. 465페이지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이요. 건축법 중에 따른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있죠? 그 레저 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골프 연습장 등, 골프 연습장 등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골프 연습장 등 이렇게 써놓으세요. 레저 시설 나왔다. 앞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듣게 될 건데, 하여튼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 같은 이 레저 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 등등등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하며 여기 비출이요. 다만 주택용 건물은 주거용 건축물,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주택의를 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자, 토지와 건물,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 즉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대상이 된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B번이요.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밑줄 짝이요. 요거 20배로 바꿔서 자 31회 때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20배 아니고 바닥 면적이 10배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제 깊게 들어가면 기본소 강의할 때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해 그냥 무조건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입니다. 무조건 10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가구 주택, 겸용주택. 자, 다가구 주택이 뭔지는 여러분들 공법 같은 데서 학교론에서 좀 개념을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판단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겸용주택은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주택분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상가로 보면 겸용주택을 건물과 토지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고, 그죠? 세율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겸용주택 판정이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은 오늘은 보지 않고 다음 순환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겠습니다. 다가구주택, 겸용주택이요. 오늘은 넘어가시고요. 지금까지 주택은 그까지만, 제가 본 데까지만 보시고,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굳이 보면서 꼭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지 말라고 하는 건 가감히 보지 마시고요. 제가 어떤 수강생분은 합격 수기를 얼핏 보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 우리 해커스 합격 수기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를
세법이요?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그냥 그 수험생은 합격생은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그냥 테이프로 붙이거나 아예 그냥 가려버리고 자 보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보지도 않고 아예 테이프로 붙여버리거나 뭐 했든 하여튼 아예 그냥 삭제해버리고 그냥 그리고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아직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지우면 안 되고 그냥 내비두시되 지금 보지 않고 다음에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제가 가면서 이제 이런 거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낮다 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아직 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요. 선박입니다. 동그라미 4번 선박. 항공기. 얘네들은 제목만 알면 돼요. 대상이 됩니다. 다시 재산세 대상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됐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 토지용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464페이지 핵심 토지 대상 구분 있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있잖아요. 모든 토지인데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의해서 이용을 나누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그 전에 문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차량,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OX요. 자, 이제 목소리 커질 때가 되는데 여러분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자, OX요.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그렇죠. 차량 대상 아닙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지 차량 대상 아닙니다. 차량은 취득세 대상이지 재산세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OX요. OX. 자,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과세하니까 맞습니다. 자, 기출됐던 지문이고요. 자, 재산세 토지용 구분인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해서요. 근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공장용지 1000평 면적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한번 보세요. 그 핵심 요약 정리에 다 필기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볼 수 있으니까 적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듣습니다. 먼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 바탕에는요, 그 토지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즉 국계법에 보면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또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토지분 재산세 부과하는데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어떻게 나누냐면 생산 관련한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사치성 재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어떤 거냐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를 말합니다.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 토지 같은 이런 토지는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농지, 목장, 임야인데 제가 여기다 꽃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외적인 임야입니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이나 법인이 흔히 임야를 소유한다.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꼭 표시한 요 임야는 예외적인 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산림 보호, 육성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법에 열거된 일정한 임야만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 정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세율은 0.07%예요. 0.07%의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얘네들은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죠. 또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어서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그리고 공장 용지도요,
토지용 모습이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다만 공장은 농지 목장보다는 자연환경은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농지 목장보다는 0.2%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구분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 이런 애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상가 사무실 같은 유통 상업성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흔히 상가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서 소유자별로 같은 유형끼리 합산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얘네들은 또 짬뽕이잖아요. 분리 대상 토지라든가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여기서 나중에 배우는데 여기서 튕겨져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자, 근데 합산한다는 것은 역시 똑같아요. 같은 유형끼리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같은 유형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다고요?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분리 과세 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이제 1번부터 28번까지 28개 지목을 배워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공익부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다. 전부 다 뭐가 된다? 28번 잡종지. 잘 지목을 모르겠다. 뭘 찍으라고 배우냐? 28번 잡종지 찍으라 배워요. 이런 것처럼 분리 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는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공 개념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하는데, 고율 그러면 몇 프로 고율이냐? 4%예요. 4%. 즉 1,000분의 40. 즉 4%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따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보세요. 이렇게 고율 또는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무함으로요. 이렇게 저율 또는 고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우리 어떻게 나누냐면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고, 분리대상 토지는 또 뭐하므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는 하면서 막 물어봐요. 그래서 이 토지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 끝이지. 근데 예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공부해 나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1, 2월, 3, 4월, 5, 6월 하면서 계속 이제 심화되면서 토지용 구분을 이제 우리가 완성해 갑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을 구분하는지 이거를 딱 틀을 잡고 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어느 중에 토지를 구분한다?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중에 토지를 구분한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별도 합산.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짬뽕들은 전부 다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사치성 재산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이걸 먼저 딱 틀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지문에 나오면 나대지 잡종지나 뭐 등등,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지문에 나오면 상가 토지 같은 애들 이렇게. 자, 농지, 목장이나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라면 저율 분리,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세율은 보세요. 세율은 대개
분리대상 토지보다는 별도 합산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별도보다는 대개 종합합산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종합보다는 고율분리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토지 중에서 세율이 가장 표준 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골라라 그러면 고율분리대상 토지 4%에 해당되는 어떤 거? 고급을 확장, 골프장용 토지가 토지 중에서 세율이 높고요. 토지 중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거 골라라 표준 세율이 그러면 농지, 목장, 예외적임이야. 0.07%. 예, 007%. 얘가 세율이 제일 낮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미리 표준 세율이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저율분리보다는 고율분리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 합산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보다는 고율분리상 토지 세율이 높다. 고율분리 그러면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인데, 얘네들 사치성 재산 토지 몇 프로? 4%. 그 다음에 제일 표준 세율이 낮은 거,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은 몇 프로? 007%, 0.07%. 얘가 세율이 제일 낮다. 이렇게 해서 세율로도 틀을 딱 잡아놓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토지용급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64페이지 핵심 토지 대상 구분이요. 밑줄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인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밑줄. 종합합산 대상이요.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또는 분리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나대지 잡종주와 함께 다 종합합산입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 분리 대상 토지가 쫙 나오는데요. 이거 지금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요거만 여러분들이 틀을 딱 잡아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만 딱 틀을 잡아놓고 하시면 되지. 지금은 이거 봐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466페이지 02 재산세 납세무자입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그랬죠? 별표 3개 하시고. 자, 32회 시험 때는 안 나왔지만, 자,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지만 33회 시험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산세 납세무자를 보기 전에 문제 하나 또 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풀고 하는데 지금 자, 여기를 봅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OX요. 직관적으로 보고서 빨리 대답하셔야 되는데 OX요. 자신이 없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주택 들어가 있잖아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을 우리가 종합, 별도, 분리상토로 구분한 거지. 주택도 이렇게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이렇게 세 개용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때문에 틀렸습니다. 주택 때문에. 주택 들어가서 슬쩍 집어넣어서 이미 기출됐던 거 이렇게 기출이 나왔었죠. 최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무자입니다. 이제 중요한 테마고 별표 3개 하시라고 그랬고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자, 봅니다. 먼저 재산세 납세무자는요.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소유자인데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 항상 재산세는 얘가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 개시일 현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납기 개시일이면 여러분 보세요. 납기 개시일이면 재산세 납부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납기 개시일 현재?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6월 1일 현재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든지 판단합니다. 재산세 대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금을 집니다. 우리 재산세 사실주의, 즉 실질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르거나 그래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세 받고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갖고 있으면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납기 개시일 현재 땡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된다. X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면 공부상 소유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다 사실상 소유권자입니다. 실질과 선칙상. 또 공유 재산인 경우, 공유 그러면 여러분 민법에서 배워요.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죠.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고, 공유 그러면 공유자들 상호간에 지분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분이.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갑지분, 갑과 을이 어떤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하는 재산인데,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의 경우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냐 그러면요,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갑과 을 중에 누가 납세의무자요? 예?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지분권자 각자,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의무자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바꾸면 뻔하죠.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자, 지분에 표시가 없어. 갑을이 공유재산인데 그러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두 사람이면 50%씩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갑과 을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 있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로 한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아니에요.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하여튼 공유재산은 좌우지간 누가 납세의무자냐? 지분권자.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계속 보게 될 거니까.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요. 자, 그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 주택이 있는데요. 이 주택에 건물과 토지가 있을 때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이럴 때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했어요. 그럼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될 것이냐? 그러면요, 주택은 원래 건물과 토지를 공시가격을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하나로 해서 했던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을 해요. 하나로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는 것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표준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랬더니 이 시가표준액 비율이 만약에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요 나온 세액에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하나로 해서, 건물과 토지 하나로 해서 평가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나온 세액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각각 발부됩니다. 요 나온 세액에 대해서 40%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자 갑한테, 토지 60%는 요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한테 토지분 재산세, 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누가 될 거냐 그러면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면적 비율 아니고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저 문을 좀 닫아 주시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 시가표준액 비율 요거 돼지꼬리 땡겨야 한 다음에 면적 비율 X예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466페이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에서 그럼 처음부터 볼까요? 일반적인 경우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빚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자 있는 빚줄, 납부 의무가 있고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누구요? 지분권자,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서 지분권자 납세의무자를 본다는 거. 밑줄 보조단 1번 밑줄이요.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갑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시가표준액 비율 밑줄이고 돼지꼬리 땡냐에서 면적 비율 X예요.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요. 면적 비율 아니고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시가 표준액 비율.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면적 비율 X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2번 의제 납세무자. 1에서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연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은 지금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된대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금방 봤었어요. 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지금 바로 본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해요. 자, 매매하는데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요. 2022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는 소유권,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22년 같은 연도 6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을명의로. 이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요.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까, 여러분?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누구 겁니까?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날은 공부상 누구 소유로 돼 있어요, 지금? 갑, 매도인 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매도인 갑입니다.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이거 열세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그 다음에 열세 받고 누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매수인 을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자, 그랬을 때 누가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냐? 재산세는 금방 말씀드렸네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인 을이 원칙적인 납세무자가 됩니다. 등기 안 됐어도요. 자, 근데 다만 여기서 전제로 하는 것은 이번에는 없는데 나중에 배울 건데요. 보세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만약에 등기까지 만약에 5월 31일 날 등기까지 됐다. 등기까지 만약에 5월 30일 날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됐다. 그러면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냐? 완벽하게 사실상뿐만 아니라 공부상 6월 1일 현재 완벽하게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매수인 납세무자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등기가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6월 1일 날 등기 아직 안 됐잖아. 이럴 때는 나중에 배우는 건데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과세 기준일로부터 요게 이제 지금 원래는 10일이었는데 여기 이제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게 15일로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어서 아직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날짜는 하여튼 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이전에 등기가 됐으면 모르지만 등기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걸 보고서 등기 아직 안 됐어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을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을 때 이렇게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는 건데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인데 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르고 이런 걸 몰라. 자, 보세요.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잔금 언제 치러주고 이런 거 몰라.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이럴 땐 누가 납세무자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또 보세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이제 종중재산과 관련한 건데, 개인 명의로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어요.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얘긴데, 요거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하면 보세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또 보세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그러니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아요. 그럼 과세권자가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근데 법령의 반대속으로 종중소임을 신고했어요.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거 실제는 종중재산이다, 이런 걸 신고했을 때는 실질에 의해서 공부와 관계없이 종중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그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예? 저희 각각 문중재산 중에, 저희 각각 문중재산 공동의 재산인데, 저희 당수거른 살아계실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당수거른이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었어요. 문중재산이. 근데 저 당수거른 돌아가시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상속재산에 속했는데, 그래도 우리 문중들은 다 피부치들은 알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재산이라는 거. 그런데 그 형님, 육촌 형님 중에 한 명이 이걸 갖다가 하고 몇몇 분들이 이걸 갖다가 작당? 이거 땅 일부러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같은 피부지들끼리 또 쳐낼 수도 없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냥 돈 벌어서 갚아놓을게요. 그런데 평당 20-30만 원에 팔았는데 그게 평당 지금 100-2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갚아나? 그죠?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자가 되는 거 한번 봅니다. 신탁법중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요. 이거 시험에 나올 줄 알았더니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무조건. 진짜 왜 안 내는 거예요 도대체? 자, 여러분 보세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 누가 납세무자냐? 이게 수탁자였다가 우리가 20년도까지는 수탁자였다가 2021년도부터 위탁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무자인데 바꾸면 뭐로 바꾸겠어요? 수탁자가 납세무자로 바꾸겠죠. 아니고 위탁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좌우지간 신탁한 재산은 누가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무자냐? 위탁자. 아셨죠? 수탁자 아니라는 거. 이거 나오면 전국에 강의 들은 수험생 한 20만 명이 다 맞춥니다. 20만 명은 안 되겠구나. 한 15만 명은 다 맞춥니다. 혼자 틀리지 말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위탁자가 납세무자 됩니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466페이지 의제 납세무자. 동그라미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기억번 밑줄이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는 거 밑줄. 니은번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예요. 다 밑줄이고, 나머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일단 원칙과 예외, 요거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건 안 보고 중요하지만 어디를 보냐면 467페이지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위탁자가 되는 경우요. 신탁법 중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라는 거 밑줄 짝이요. 수탁자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무라는 것은 제가 다음에 강조드릴 건데 이런 거예요. 위탁자가요 재산세 납세무자잖아요. 근데 이 위탁자가
만약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해요. 위탁자 재산으로. 그러면 수탁자가요. 자기가 신탁한 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못 내는 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탁자는 자기가 신탁한 재산을 갖고서 위탁자가 못 내는 세금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지금은 한번 볼게요. 그 보조단 1번입니다.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납세 의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밑줄입니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은 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갑니다. 그리고 03번 467페이지 03번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역시 뭐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고, 자, 32회 시험 때는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남았고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탁법 2조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이다. OX요? 이거 틀리면 전국에 10만 명 넘게 맞출 때 혼자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OX. X입니다. 누가 납세 의무자입니까? 신탁재산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누가 납세 의무자? 위탁자입니다. 수탁자로 바꿉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은 제가 32회 때부터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남았고요. 33회 시험은 뭐 올해 32회만큼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역시 또 과세표준과 세율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별표에 2개짜리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엔 3개였는데 32회 시험 내는 3개였는데 올해는 2개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요, 재산가액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가격이고 재산세는 그 보유하는 재산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근데 이 재산가액은 과세표준은 지자체장이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지자체장이 세금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이죠. 그럴 때 지자체장이 세금계산하는데 개인 소유나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요, 항상 무엇으로 과표 결정하느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시가표준액 용어 설명드리면서 공식 가격에는 기준시가도 있고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기준시가는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가표준액.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자,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하시오.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법인 장부상 가격이 아니라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으로. 또 질문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국가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OX요. 국가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유상취득의 국수공판법 부 아싸 뭐랍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관계없이.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8천에 취득했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그 8천만 원 객관적으로 입증되니까 8천만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요, 20년 전에 시가표준액 1억짜리를 제가 국가로부터 8천에 취득했습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서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매년 그 8천만 원으로 매년 세금이 부과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 안 되지. 그러면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그 이례적인 거니까 그때 그 시가표준액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지만 매년 보유기한 동안 반복해서 부과되는 이 보유세인 재산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럼 말이 안 되지. 뭐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순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시가 표준액이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라는 것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요, 시험에서 보세요. 토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지방세법에는 50%에서 9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70%입니다. 70%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40에서 80%까지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60%입니다. 주택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가인데 개별 공시가가 1억인 토지가 있어요. 1억인 토지, 개별 공시가가 1억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억 원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니까 몇 프로? 70% 곱한 7천만 원이 과세 표준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택은 만약에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1억인 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 1억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곱한 6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또 어떻게 물어본 적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다시요. 자,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요.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요. X입니다. 눈썰미 있게 보세요. 토지 주택에 한하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 즉 건축물 뺐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합니다.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입니다.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는데 몇 프로라고요? 주택은 60%입니다. 토지 건축물 몇 프로 곱해요? 70%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있죠?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안 곱해요.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한다면 틀려요. 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대상 중에서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뭐에 한한다?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만 공정시장가를 곱하는 거죠. 부동산은 각 시도마다 막 현황이 틀리잖아요. 어느 도는 과열, 어느 도는 침체 막 그러니까, 또 어느 해에 따라서 과열과 침체가 막 되니까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선박항공기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를 안 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재산세 과세 표준 요약입니다.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개별 공시가,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가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70% 곱한 금액입니다. 시험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개별 공시가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개별 공시가에다 반드시 공정시장가 비율 몇 프로? 70%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의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역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한 금액이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립니다.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주택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은 몇 프로요? 60% 곱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완행으로 눈이 내려왔다가 완행으로 올라가고 이런 분이 계시면
어깨를 쫙 펴고 힘을 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요지하시시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이거 안 했어요? 졸릴 때마다 시간 다 됐구나. 졸릴 때마다 여기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잠 깨고 일단 취해야 되니까 이거 마저 하고 제가 요지 아저씨 얘기 이따가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자, 봅니다. 선박 항공기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 시가편액으로 하고요.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만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반드시 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과세 표준 중요하지만 계속 보게 될 건데,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OX예요. OX 맞습니다. 선박 항공기는 안 곱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시가편액으로 하는 거지. 법인 또는 국가지자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거래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예요. OX. 네? 자, X입니다.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항상 시가편액으로 법인 소유 재산이든 국가지자체와의 거래로 취득한 재산이든 항상 재산세 과세 표준은 사실상 거래 가격이 아니라 뭐로 한다?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사실상 거래 가격이 아니라 시가편액으로. 그 다음에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요.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법인 장부상 입증된 가액이 아니라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여긴 맞아요.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마침표. X분들 왜 틀렸어요?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했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 곱했어야지. 안 곱해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또 봅니다.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편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OX예요. 목소리가 좀 모기 소리만큼 작아지셨는데, 그리고 내 눈치를 보는데, 자, OX. 자, 여러분, 맞습니다. 주택이요. 시가편액에다가 주택이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곱했어요? 60%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주택분재산세 과세 표준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충 감 잡으셨죠? 재산세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는지. 재산세 세율인데요. 일단 교재를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467페이지. 자, 1 과세 표준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밑줄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여기가 포인트죠. 계속 밑줄이요.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뭐로 한다? 시가편액으로 한다. 양가로 1번 토지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요까지 밑줄이요.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부터 또 밑줄이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그럼 밑줄 공만 읽어보니까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보조단에 그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주택은 시가편액에 토지주택이라고 되어 있네. 아이고,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네. 이게 표를 고칩니다. 토지주택이 아니라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이고, 그리고 시가편액이 70이고 건축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택. 주택의 경우에 시가편액이 몇 프로고요? 60%고. 보조단 2번이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들? 잘못되어 있으니까 고칩니다. 선박항공기는 시가편액으로 하고요. 자, 그래서 보조단 여러분 467페이지 보조단 내용이 잘못되어 있네. 자, 그래서 이거는 표가 뭐가 하면서 뭐가 잘못된, 편집하면서 뭐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네. 468페이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맨 상단에, 468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토지건축물은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는데, 자, 그 시행령의 경우에 70%라는 거 밑줄. 주택은
40에서 80%까지 범위 수정하는데 지방세법에 시행령에서는 60%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00분의 60 밑줄이고요. 선박 항공기 경우는 과세 1년제 뭐로 한다? 시가표 내고로 한다. 얘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한다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인데요. 이거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율은 우리 오늘 뭐 세율은 자세한 것은 강의하잖아요. 세율은 자세한 건 강의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몇몇 용어 살짝 우리가 설명드리고 이렇게 갈 거예요. 잠시 여러분들 쉬었다가요. 세율부터 납세 절차 이런 것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